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나와 몸의 변죽. 나와 내가 소유한 몸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빛깔을 자랑한다. 어쨌거나 이 관계는 외적인 결합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와 내 팔 사이의 일종의 긴장관계, 내가 나의 팔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로 긴장이 빚어지지만 이 동일시가 완전히 성공하는 일은 결코 없는 긴장관계가 성립한다. 소유 욕구. 내가 내 몸을 상대로 추구하는 절대적인 지배와 몸이 나를 장악하는 독재 사이에서 나와 몸 사이의 긴장관계가 펼쳐지는 공간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곧 내가 내 몸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 몸 역시 나를 가진다는 뜻이다. 나와 몸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결국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일 수가 없다. 관계의 상호성, 몸이 나의 행사하는 권력은 나와 몸 사이에 성립하는 특별한 친밀함의 제약을 받는다. 이 친밀함의 종류는 다양하다. 선의를 베푸는 주인의 친밀성일 수도,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친밀성일 수도 있다. 흔히 근심에 빠진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와 못된 아기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의 친밀성은 실질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친밀성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내 몸의 태도 취함, 즉 신체의 이런저런 부위에 태도 취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소유함의 특별한 구조는 그 속내를 얼마든지 헤아릴 수가 있다. 태도 취함이라는 행동은 소유함이라는 현상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의미의 인정은 소유함의 내면에서 더불어 이루어진다. 나는 몸에 동시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는 몸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소유함은 의미 부여라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포함하는 현상이다. 폰 바이트제커가 환자는 자신의 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만들기도 한다고 표현한 말은 바로 이 의미 부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의미의 인정이 건강하거나 병든 몸의 체험 안에 이미 선언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체험은 특히 병든 심장의 경우에 격심한 변화를 겪는다. 보이덴 디크는 심장 통증의 반복됨 혹은 거듭 되풀이되는 불규칙한 심장박동의 느낌이 심장 체험의 특징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심장의 자신의 것이라는 체험은 심화한다. 그러나 동시에 심장이 자율적이라는 체험,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음, 심장이 지니는 놀라운 독자성의 체험도 강해진다. 자신의 병든 심장을 바라보는 이 치밀한 관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장은 환자의 세계를 확실히 차지한다. 뭐뭐 체험이 증상에 부여하는 의미는 주관과 그의 병든 심장 사이의 관계는 물론 환자가 통증을 심장의 통증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통증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서두에서 살펴본 경우처럼 환자가 통증을 류머티즘의 어깨 통증으로 체험한다면 환자와 짐작된 류머티즘 사이의 관계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자신의 어깨 혹은 팔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 결정적이다. 자신의 몸을 체험하면서 수족 가운데 어떤 것이 갖는 가치는 환자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족과 내가 맺는 관계는 심장과는 전혀 다른 자유를 준다. 이 경우에 소유 관계는 나와 내 병든 심장 사이의 치밀함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내 심장과 마찬가지로 내 어깨, 내 팔이기는 하지만 이 관계는 심장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병든 어깨 내지 팔의 체험에는 심장이 보이는 상대적인 자율성이 없다. 팔의 체험은 근본적으로 뻗어보고 만져보고 외부의 물건과 접촉하면서 느끼는 공간성이다.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각작용의 통제를 받으며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전체를 환히 조망하는 것이 보장된다. 내 팔과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며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병든 심장의 체험은 전혀 다르다. 심장은 언제나 너에게 숨겨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심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것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숨겨진 채로 남는다. 숨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나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심장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심장이 어떻게 위험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어 전전긍긍한다. 심장은 나에게 알 수 없는 내 자신의 내면으로 주어진다. 심장과의 관계는 그만큼 밀접하지만 그 상대적인 자율성 탓에 나는 심장에 속절없이 내맡겨질 뿐이다. 이 글은 일상에서 보는 질병 사례로 자기 몸의 처음의 병의 증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 몸을 체험하며 증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려 했던 것이 이 글의 의도였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존재는 의미로 존재합니다. 신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의미와 의의를 부여한 바로 나의 몸을 가진다는 뜻이다. 인간 몸의 이런 구조를 고려할 때에만 현실의 질병에서 그 모든 증상에서 바로 나의 몸이라는 체험의 방식이 오롯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또 바로 그래서 내 생각이지만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거나 노래조라는 식의 의학 개념이 몸의 원초적인 체험이라는 진정한 현상의 설명에 적절치 않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환자의 침묵. 죽을 때에 걸린 환자의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침묵이라는 그림은 활달하고 건강한 사람과 또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과 그 그림과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중병 환자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 52세 환자 M은 1954년 봄에 처음으로 내 병원을 찾았다. 최근 부쩍 들어서 탈진감이 자주 나타난다고 호소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자신보다는 아내가 더 걱정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 자신은 병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통증도 어디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불편함도 없다고 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휴가를 가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모양이라고도 했다. 의사를 찾아온 것은 자신이 예전처럼 활달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M은 말했다. 처음에는 환자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나이에 맞는 생동감이 자연스러웠다. 말과 행동도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며 외모에서 어떤 심각한 질환을 암시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기의 진단에서도 이상한 증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전기영동법의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지나치게 높은 감마 성분과 더불어서 극단적으로 빨라진 적혈구 침강 속도는 골수종의 의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혈액 성분과 흉곽 임파선에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자는 석 달 뒤에야 비로소 나를 찾아왔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제는 어느 뭐로 보나 중병 환자였다. 허리가 꾸부정했으며 피부는 윤기를, 근육은 탄력을 잃었다. 몸무게도 상당히 줄었다. 눈빛의 생기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은 최소한의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겨웠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자발성을 잃은 것이 확인했다. 정확한 진단은 신속하게 나왔다. 실제로 골수정이었다. 혈액성분, 흉곽 임파선 그리고 단백질 검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골수정이라는 악성 종양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이 경우처럼 암 환자는 물론이고 불치병을 앓는 모든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 중증 질환이라 부를 수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상태다. 우리 의사들은 첫눈에 이런 상황 자체를 알아보며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도 단 한마디로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강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음이 종종 무시되곤 한다. 도대체 어떤 징후로 위중한 병세를 알아보았는지 의사는 속 시원히 해명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도 설명을 요구받는다면 예를 들어 병자의 태도, 행동과 몸짓, 눈빛, 피부 상태, 근육의 형태로 미루어 중환자임을 알아보았다는 좀 애매한 답이 나올 뿐이다. 솔직히 매우 불만족스러운 설명이다.
비슷한 태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눈빛, 체념한 듯한 팔짱을 낀 자세, 축 늘어진 근육 운동 등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애매한 징후로 중병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지 않은가. 사진으로 찍은 관상을 오며 중환자를 알아보려는 지금까지의 알려진 시도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던 것도 애매함을 거둔다. 바로 그래서 드는 생각은 몸을 일종의 물체로 취급하면서 사진이나 말로 그 형태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중환자의 일반적인 신체 상태를 파악하려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뿐이다. 현상으로 나타난 형태를 분석적으로 다루는 진단은 바로 그래서 질병이라는 온전한 현상에 잘못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은 짓기만 하다. 앞서 살펴본 환자의 경우에 집중해보자. 먼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골수종 환자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몸의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워낙 심각한 변화여서 의사의 눈은 곧장 이 환자가 사색이 완연함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몸의 변화는 어떤 종류일까? 환자의 몸에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든 우리는 중병이라고 알아볼까? 묘사를 위한 우리의 시도는 신체를 관찰하는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 지금 주제인 중병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개념으로 파악할 수단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곤궁하기만 하다. 몸, 다시 말해서 피부, 근육, 호흡, 혈액순환의 객체의 일부가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을 만족스럽게 알려준다는 것이 과학이 믿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환자는 병든 몸과 관계를 맺는다. 분명 몸은 객체이자 자연현상이긴 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의 신진대사를 생화학으로 연구할 수가 있다. 또는 심장의 이천판 상태를 청진기를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병이라는 몸의 현상을 자연과학의 몸 객관 분석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심한 병을 앓는 자신의 몸과 주변 세계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저 사람이 중병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정황을 뜻한다. 이제 돌연 몸을 객체로만 볼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서 중병에 걸린 몸을 가진 인간은 동시에 바로 이 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인간은 그 병든 몸과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이 몸과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다. 병자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만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병든 몸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당장 중병이구나 하고 알아볼 태도를 강제한다. 이처럼 객체인 몸, 선전이 자연의 현상, 어떤 객관적인 상관관계의 체계가 아니라 병자가 자신의 병든 몸과 맺는 고도로 복잡한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관계는 객체가 아니다. 관계는 오로지 그 자체의 역동성, 의미와 의의의 조합으로만 말해질 수 있다. 인간과 몸과 그의 세계는 함께 어우러져서 의미 체계를 형성한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또 반쯤 의식해서든 의미를 그려내고 체험하며 변화시키고 긍정하거나 부정한다. 몸과 외부 세계는 주체, 물론 병자도 포함하는 주체가 그때그때 처하는 상황을 이룬다. 질병은 병든 장기와 그 기능의 장애라는 사실이 상황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간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결정하는 체험된 상황이다. 이 가능성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몸과 우리의 세계와의 관계하며 의미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이 의미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의라는 것이다. 비록 병든 몸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병든 몸이 이러저러한 태도를 가지도록 강제한다 할지라도 의미는 강제를 이겨낼 힘을 준다. 그러나 내가 내 몸과 맺는 관계는 완전히 나 자신과 동일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몸을 가지기에 비로소 존재한다. 그런 한에서 나와 내 몸은 동일하다. 달리 보면 내 몸은 언제나 나와 세계사의 중개자이다. 내 몸은 매치라는 역할을 한다. 나는 실제로 오로지 내 몸으로 존재하지만 내 세계 역시 내 몸으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은 떼어낼 수 없이 동시에 나와 내 세계에 속한다.